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58세의 한정옥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3살이 된 아들 윤상우와 함께 두문산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설레는 마음으로 등산복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상우와 단둘이 산에 가는 게 언제만이지. 상우는 평소 등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사무직에서 일하며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등산을 제안한 것이 정옥에게는 반가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요. 엄마도 건강 관리하셔야 하고, 상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옥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오전 8시 상우가 차를 가지고 어머니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물도 충분히 챙겼고 간식도 준비했어. 정옥은 밝은 미소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약간 경직된 듯한 느낌이었죠. 차 안에서 정옥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상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업무가 많이 힘들지? 네, 괜찮아요. 상우의 대답은 간소했습니다. 그 서하연이라는 여자친구는 어떻고? 언제 엄마한테 소개해 줄 거야? 이 질문에 상우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아직 이르죠? 정옥은 몇 달 전 우연히 상우의 핸드폰에서 서하연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메시지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기뻤었죠. 하지만 상우는 왜인지 그 여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두문산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 산속은 그나마 시원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정옥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정옥은 상우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농담도 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며 즐거워했던 상우가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상우야, 왜 이렇게 조용하니? 무슨 일 있어?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집중해서 걷고 있어요. 상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정옥은 어린 상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상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지. 상우야, 너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놀이터에서 놀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때 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엄마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정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간 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준비해온 물을 상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정말 오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정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뭔 돈 문제. 월급이 적어서.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복잡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나중에라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높아지면서 더위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상우야, 힘들면 중간에 내려가도 돼. 꼭 정상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정옥이 배려심 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상까지 가야 해요. 정상에 가면 선물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정옥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설렜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정옥은 가끔 숨이 차서 멈춰서 쉬었지만 상우는 재촉하듯 앞서 걸었습니다. 상우야, 너무 빨리 가지 마. 엄마가 따라가기 힘들어. 죄송해요. 그냥 빨리 정상에 가고 싶어서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침내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문산 정상은 넓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쪽은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정옥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다. 역시 정상은 달라. 올라온 보람이 있네. 하지만 뒤돌아본 아들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런 표정으로? 정옥이 당황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상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뭘 미안하다는 거야? 상우야, 너 정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옥이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정옥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상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상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지만 동시에 무서울 만큼 결연했습니다. 뭘 미안하다는. 정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강한 힘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아들의 두 손이 자신의 어깨와 가슴을 거세게 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상우야! 정옥의 비명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절벽 끝에서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결심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떨어지는 정옥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상우가 나를, 내가 뭘 잘못했지?
33년간 키운 아들,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들 손에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그녀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절벽 중턱에 자라고 있던 굵은 소나무 가지였습니다. 으악, 정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등과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고통을 참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절벽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죽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 상우의 발걸음 소리가 절벽 근처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높이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순간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한참 후 상우의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습니다. 왼쪽 팔이 부러진 것 같았고 갈비뼈도 옅게 금이 간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나뭇가지에서 내려왔습니다. 절벽 중턱에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은 더 처참했습니다. 33년간 목숨처럼 아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상우에게 뭘 잘못했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산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나무에 기대어 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우야, 왜 엄마를? 어린 상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귀여운 아이, 아플 때 간병해주던 따뜻한 아들.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달빛에 의지의 산길을 헤맸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울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로 주먹을 쥐기도 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런 생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5시경, 정옥은 드디어 이름 모를 외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월계마을이라는 낡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정옥에게는 구원의 땅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여인숙 앞에서 정옥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왔던 50대 남자가 쓰러진 정옥을 발견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이름의 나무공이에 가였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던 그는 쓰러진 정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정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옥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게 말이에요, 아줌마. 어디 다치셨어요? 상처가 심해 보이는데. 정옥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장도인입니다. 기 동네에서 나무공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여인수 앞에서 쓰러져 있어서.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정옥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절대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상우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냥 집에서 치료할게요. 제발 병원은 안 돼요. 정옥의 간절한 부탁에 도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약국에서 약을 사올게요. 도윤이 정옥을 침실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니.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약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소독약, 붕대, 진통제 등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치료해 드릴게요.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도윤은 정성스럽게 정옥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도윤의 답변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연락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에게는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따뜻한 죽을 끓여서 정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첫째 날, 정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옥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상처를 소독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옥은 조금씩 도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식은 없으세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내가 아파서. 도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도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한정옥이에요. 정옥 씨. 좋은 이름이네요. 마음이 바르고 옥처럼 깨끗하다는 뜻 아닌가요? 도윤의 말에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나흘째 도윤은 정옥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정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조각품은 뭐예요? 정옥이 특별히 아름다운 조각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만든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새긴 거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요. 매일 이걸 보면서 아내를 기억하고 있어요. 도윤이 조각품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도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닷새째 정옥은 도윤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월계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십 가구밖에 살지 않았고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네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곳이 좋아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옥도 이런 평화로운 곳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고 도윤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정옥은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절 절벽에서 밀었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두문산 절벽에서.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우와의 등산, 정상에서의 일, 절벽에서 떨어진 것,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까지.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지만 정옥의 진실한 눈빛과 상처들을 보고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도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33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정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정옥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견뎠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33년간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죽을 뻔한 공포,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정옥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옥 씨,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견디고 계시다니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살아야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도윤은 정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립탐정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우 씨의 최근 상황을 파악해봐야 해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도윤은 서울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형,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윤상우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며칠 후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옥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상우 씨가 어머니가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서하연이라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요.
정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실종을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실종 신고도 마쳤고요. 그리고 도윤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말해주세요. 정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걸었답니다. 실종자 보험금 수령 절차를 문의했다고. 도윤의 말을 들으며 정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정옥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총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윤상우 씨로 되어 있고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험금, 돈 때문이었구나.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윤상우 씨에게는 사채 빚이 3억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갑자기 몇 달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갑자기 등산을 제안했던 일,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그가 유독 두문산을 고집했던 일,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던 모습들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몇 달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 빚을 갚고 2억 원을 남기려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도윤은 정옥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정옥 씨,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요. 네. 이 모든 것을 폭로해서 윤상우 씨를 법의 심판에 받게 해야 해요. 그날부터 도윤과 정옥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우와 서하연의 일상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말이에요. 도윤은 과거 탐정 일을 할 때 사용했던 도청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게요. 며칠 후 도윤은 서울로 올라가 상우와 서하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도청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정옥은 월계마을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상우, 이제 내 죄를 하나씩 밝혀낼 거야. 첫 번째 녹음이 성공했을 때 정옥과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우와 서하연은 정옥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상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것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시신만 발견되면 끝이야. 2년 안에 보험금이 나올 거고, 그러면 빚도 갚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서하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공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5억으로 빚 3억 갚고 2억 남으니까 사업 자금으로 딱 좋겠네. 당신 정말 잘했어. 서하연이 상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것들. 정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정옥 씨,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도윤이 정옥을 달랬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하연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도윤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연인을 사망보험으로 유인의 돈을 챙긴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옥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도윤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서하연이라는 여자,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당시 동거남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보험금을 타간 후 종적을 감췄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상우를 이용한 거군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윤상우 씨도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최근 도청한 대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너 전 남자친구도 이런 식으로 했다며? 정말 대단해. 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아마추어였지만 이번엔 완전 범죄야. 내가 직접 밀었으니까 의심할 사람도 없고. 서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둘 다 똑같은 악마예요. 긴간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밤 녹음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는 새로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시신만 나오면 2년도 안 돼서 보험금이 나올 거야. 그동안 우리는 평범한 연인으로 살면 돼. 이번에만 성공하면 평생 걱정 없어. 5억이면 정말 큰 돈이야. 서하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정옥의 죽음을 확신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매일 밤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구체적인 범죄 계획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꾸미려고 했는데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하지만 정옥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의혹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정옥은 단순히 병의 악화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병원 기록 같은 것도 조회할 수 있나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 상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도윤은 정옥의 의혹을 이해했습니다. 혹시 윤상우 씨가 아버지에게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어요. 도윤은 옛 인맥을 동원해 정옥 남편의 병원 기록을 조회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결과는 정옥의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정옥 씨, 앉으세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도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남편분이 사망하기 전날 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진통제요? 내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는 윤상우 씨만 있었다고 합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남편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까지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하연이 술에 취해 상우에게 화를 내는 대화가 도청됐습니다. 너처럼 멍청하니까 아버지도 내가 죽인 거 들켰잖아. 그때 좀 더 조심했어야지. 시끄러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계속 사시면 치료비만 더 들어갈 뿐이었어. 상우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었어.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주면 간병인들이 눈치챌 수도 있는 거야. 이 대화는 상우가 아버지의 죽음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정옥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괴물, 이 악마 같은 놈이. 정옥 씨, 진정하세요. 도윤이 정옥을 달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아버지 살해, 어머니 살해 시도,
보험금 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옥은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남편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을 키웠을까? 정옥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윤이 위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을 법의 심판에 받게 하는 거예요.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남편도 나도 모두 돈 때문에. 정옥의 목소리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 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 정옥과 도윤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물론이고 통화 기록, 보험 서류, 병원 기록, 상우의 사체 빚 증명서까지 방대한 자료가 쌓여갔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정리된 자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직접 자백한 내용들이니까요. 몇 주 후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하연이 상우에게 과거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털어놓는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내 전 남자친구는 정말 바보였어. 보험금이 1억밖에 안 되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지. 어떻게 죽였는데? 상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였지. 그 다음에는 서하연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너희 엄마는 5억이니까 대박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손을 써서 완벽해. 이번엔 정말 완전 범죄가 될 거야. 서하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정옥과 도윤은 경찰서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정옥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상우와 그 여자가 저지른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정옥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상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을 편지였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옥과 도윤은 월계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윤상우,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서울에 도착한 정옥과 도윤은 곧바로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정옥은 몇 달간 정성스럽게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녹음 파일들, 서류, 통화 내역, 병원 기록 등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말씀하시면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민수 경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각종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실력자였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의 등산, 절벽에서의 살인 시도, 기적적인 생존, 그리고 그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까지. 박형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옥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 정말 당사자들이 한 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직접 도청해서
녹음한 거예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도청은 불법인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박경위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보험금 5억으로 빚 갚고 사업 시작하자. 아버지도 내가 죽인 거 들켰잖아 등등. 각 파일마다 결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박경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이네요. 피의자들이 직접 자백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럼 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옥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친아들이 이런 일을. 박경위의 목소리에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만 보면 돼요. 박경위는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살인미수, 존속살해 시도, 보험사기, 과거 살인사건까지 복합적인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윤상우와 서하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상우 씨죠? 어머님 실종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남경찰서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엄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직접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의심하지 않고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단순한 절차적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상우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새로 왔지만 자세히 보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상우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박경위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7월 15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우는 준비해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문산에 함께 갔는데 엄마가 혼자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내려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등산하자고 제안한 건 누구였나요? 제가 했습니다. 엄마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요. 평소에도 자주 등산을 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박경위는 상우의 대답을 들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걱정됐죠. 하지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함께 가지 않으셨나요? 걱정됐다면서요? 박경위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상우가 변명했습니다. 박경위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상우 자신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박경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신만 발견되면 끝이야. 2년도 안 돼서 보험금이 나올 거고. 보험금 5억으로 빚 3억 갚고 2억 남으니까. 서하연과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도청이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여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이 대화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죽인 거 들켰잖아. 서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대화는 뭡니까?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주면 간병인들이 눈치챌 수도 있는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박경미가 압박했습니다.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옥이 들어왔습니다. 상우야,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서 너를 보러 왔다. 상우는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살아있다고?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야, 상우야. 내가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정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놀랐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상우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비 때문에, 서하연 때문에 정말 미쳤었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하연 때문이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정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가 죽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진통제로 말이야. 상우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상우야. 너무 늦었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모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벽에서 날 밀어뜨린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났어.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서하연도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전 남자친구 김철수 씨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당신이 보험금을 타갔잖아요. 서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추름격, 아들이 보험금을 위해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 시도. 5억 원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폐륜 범죄. 아버지 살해 의혹까지. 연쇄 살인의 전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우와 서하연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들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상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서하연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폐륜 범죄로 기록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상우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엄마를 이런 식으로 배신한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논고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성을 상실한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 윤상호는 생명의 은인인 어머니를 그것도 보험금을 위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관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 즉 자신의 아버지도 살해한 정황이 농후합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상우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하연의 유혹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윤상우는 평소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의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서하연의 꼬임에 넘어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의 은인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서하연의 변호인도 비슷한 선처 논리를 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서하연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상습성과 계획성이 뚜렷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옥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범죄자일 뿐입니다. 33년간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제 남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을 거쳐 마침내 선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정옥과 도윤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폐륜 범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피고인 윤상우, 서하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서하연은 여전히 당당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상우는 생명의 은인인 어머니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하려 하였고 아버지의 죽음에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상우에 대하여 존속살해 미수, 존속살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상우는 선고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 서하연에 대하여는 살인교사, 보험사기, 과거 살인사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하연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서하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옥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복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정옥의 말에 기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후 정옥은 상우에게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도윤은 만류했지만 정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끝이에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상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모습이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엄마. 상우가 유리창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상우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밤새워 일하시면서 제 학비 벌어주신 것도 아플 때 간병해 주신 것도 제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감싸주신 것도 이제야 생각나요. 상우의 눈물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정옥은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밤새워 달래주던 어린 아기, 첫걸음을 뗄 때 기뻐하던 아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 자랑하던 소년.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이려 한 범죄자였습니다. 상우야,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상우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할 자격은 이미 없어. 내가 절벽에서 나를 밀어뜨린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났어. 사랑도, 정도, 모든 것이.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가 키운 건 상우였어. 하지만 너는 상우가 아니야. 너는 괴물이야. 정옥은 일어났습니다. 안녕, 상우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상우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하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몇 개월 후 정옥에게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우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교도소 내에서도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류나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해 다른 수감자들이 상우를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면회 오시겠습니까? 교도관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상우는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33살의 나이였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혼자 죽음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부고 연락을 받은 정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정옥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어요. 장례식은 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제 아들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절벽에서 저를 밀어뜨린 그 순간에 말이에요. 정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상우의 장례식은 쓸쓸히 치러졌습니다. 정옥은 참석하지 않았고 서하연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동료들만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종말이었습니다.
상우의 죽음 이후 정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희망 상담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희망 상담소입니다. 정옥이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옥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폭행하고 돈을 훔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요. 정옥이 차근차근 조언해 주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윤도 상담소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정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끔 어린 상우가 생각나요. 제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돈과 욕심이 그 아이를 죽인 거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상담소는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연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옥이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청중들은 정옥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실 수 있나요?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서하연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과거 전 남자친구 사건도 재수사되어 추가로 기소되어 사실상 종신형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옥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정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옥은 도윤과 함께 두문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상우야, 내가 원했던 대로 나는 그날 죽었어. 하지만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옥의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옥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완전한 복수는 없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옥과 도유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저녁과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상우에 대한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며칠 후 상담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당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정옥은 그 남성을 조용히 앉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또 다른 가족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어요. 사위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하는데 남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네,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위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그 남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의를 실현했는지. 남성은 희망을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이렇게 정옥의 하루하루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상담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힘든 일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정옥 씨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다행이네요. 저도 그분들 덕분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정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울 때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요. 정옥 씨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보람차요. 그날 밤 정옥은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뀔 줄은. 상우야,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 말이야. 정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담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죽을 뻔했던 여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수는 없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그 정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옥의 새로운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정옥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살아난 어머니의 복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옥은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청중들은 정옥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옥과 도윤은 여전히 함께 희망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전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정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과 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